지금 북극해 그린란드 동쪽 해역에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2,900조 원 규모 히토류 확보를 위해 투입한 최첨단 함대가 영하 70도 앞에서 완전히 무력화되었습니다. 수심 1,900m 심해에 구축한 해상 거점, 최신형 티타늄 합금 드릴, 그리고 북극 정복을 위해 준비한 모든 미국 장비들이 11분 만에 연쇄 붕괴되었는데요.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같은 해역에서 한국 쇠빙선만이 두께 4.3m, 해빙을 뚫고 정상 항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북극 바다에서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군사력으로 점령한 땅과 기술로 통제하는 길, 어느 쪽이 진정한 힘일까요? 이런 이야기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남겨두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하트먼입니다. 미국 에너지안보위원회에서 극지자원 담당 고문으로 일하고 있어요. 이 영상은 현재 흐름을 바탕으로 한 분석과 전망입니다. 지금 제 앞에 놓인 보고서에는 숫자 하나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심 1,900m. 저는 그 수치를 보며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요. 워싱턴 본부에서 전해온 첫 번째 성과 보고였거든요. 북극해 그린란드 동쪽 해역. 바로 그곳에 우리가 설치한 해상 거점이 완벽하게 자리 잡았다는 내용이었죠. 수온은 영하 2도까지 떨어진 상황에서도 미군 엔지니어들이 계획대로 플랫폼을 고정시켰다고 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난 6개월간 이 프로젝트를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는지 모릅니다. 의회 청문회에서 예산 삭감 압박을 받을 때마다 저는 이 순간을 그려왔거든요. 창밖으로 포토맥 강이 보였습니다. 차가운 11월 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중국보다 한 발 앞서 나간 것 같았거든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거점 구축 완료. 시추 장비 설치 대기. 예상 히토류 매장량 분석 진행 중. 모든 항목에 녹색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펜을 들어 승인 사인을 했습니다. 미국 표준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지난 70년간 축적한 기술력과 경험이면 북극의 혹독한 환경쯤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현장 지휘관 톰슨 대령이었어요. 하트먼 고문님, 내일 오전부터 본격적인 시추 작업에 들어갑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수고하셨어요, 대령. 예정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영하 60도가 넘는 북극의 진짜 얼굴을 말이에요.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거라는 사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하지만 그 순간 저에게는 확신만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기술력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말입니다. 이번 작전이 성공하면 향후 10년간 글로벌 에너지 패권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보고서를 서류함에 넣으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말이에요.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제 책상 위로 긴급 보고서가 날아왔어요. 빨간 봉투에 담긴 채로 말이죠. 시추 작업 개시 11분 만에 1차 드릴 헤드가 완전히 파손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뭔가 잘못 적힌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톰슨 대령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고문님, 상황이 예상과 다릅니다. 드릴 이 작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멈췄습니다. 센서 오류가 아닐까요? 다시 돌려보세요. 저는 가능한 한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상한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이미 3번 재시도했습니다. 매번 같은 결과예요. 강철 부분이 아예 갈라져 나갔습니다. 갈라져 나갔다고요? 저는 펜을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사용한 드릴은 최신형 티타늄 합금으로 제작된 거였어요. 북극 환경을 고려해서 특별히 주문 제작한 장비였죠. 온도가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나요? 영하 42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설계 범위 아니어야 합니다. 저는 머리를 감추러요. 영하 42도라니. 분명 설계 사양서에는 영하 50도까지 견딜 수 있다고 적혀 있었는데 말이죠. 보조 참모 윌슨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도 어둡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고문님, 추가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2차 백업 장비도 비슷한 증상을 보이고 있답니다. 비슷한 증상이요? 금속 취성 파괴 현상으로 보입니다.
강철이 유리처럼 부서지고 있어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취성 파괴라니. 그건 금속이 극저온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장비는 그런 온도 대역까지 고려해서 설계된 거 아니었나요? 제조업체에 연락했나요? 이미 했습니다. 하지만 그쪽에서도 당황하고 있어요. 실험실 테스트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늦가을 하늘이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실험실과 현장은 다르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건 분명 일시적인 문제일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미국의 기술력이 이런 사소한 환경 변수 때문에 무너질 리는 없다고 믿었거든요. 예비 장비를 투입하세요. 그리고 온도 측정을 다시 해보라고 하고요. 이미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뭐죠? 윌슨이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현장에서 한국 쪽 기술진이 보낸 경고 메시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극지 환경에서의 특수 설계 필요성을 언급한 보고서였는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확신했거든요. 일단 현장 상황부터 정리하세요. 원인을 찾으면 대책도 나올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드릴 파손 장면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건 극복 가능한 기술적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제 사무실에는 두꺼운 기술 문서가 배달됐습니다. 한국에서 보내온 극지 환경 대응 설계 보고서였어요. 보고서 표지에는 이강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극지 쇠빙 시스템 총괄 설계 엔지니어라고 소개되어 있었죠. 저는 그 문서를 대충 훑어봤어요. 페이지를 넘기자 복잡한 수식들과 도표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특수합금 KX9에 대한 설명, 충격 분산 시스템, 열팽창 개수 보정 등등. 너무 기술적인 내용들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문서를 덮었습니다. 과잉 스펙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는 단순한 온도 적응 이슈였는데 이 보고서는 마치 북극을 화성처럼 다루고 있었어요. 윌슨이 들어와서 물었습니다. 한국 측 제안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복잡해요. 우리가 필요한 건 즉석 해결책이지 이런 거창한 시스템 개편이 아닙니다. 저는 보고서를 서랍에 넣었어요. 지금은 시간이 급했거든요. 의회에서는 매일 진행 상황을 묻고 있었고 현장에서는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보다 기존 장비 교체 일정은 어떻게 됐나요? 오늘 밤 새로운 드릴 세트가 도착합니다. 이번에는 더 강화된 합금으로 제작된 거예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역시 미국식 해결법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문제가 생기면 더 좋은 장비로 교체하는 것.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었거든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톰슨 대령이었어요. 고문님, 한국 측에서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이강현 엔지니어가 현장 상황을 우려한다고 하는데요. 뭘 우려한다는 거죠? 현재 사용 중인 모든 장비가 극지 설계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근본적인 재설계라니. 지금 그런 시간이 어디 있다는 말인가요? 대령, 우리는 지금 기술 컨설팅을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자원 확보가 목표예요. 하지만 현장은 우리가 통제합니다. 한국 측에는 감사하다고 전화돼 우리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한국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읽어봤어요. 특수합금 KX9라는 소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영하 70도에서도 연성을 유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기존 강철 대비 충격 흡수력이 3배 이상 높다고 적혀 있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이런 고급 소재를 쓸 필요가 있을까요? 비용도 엄청날 텐데 말이에요. 윌슨, 이 보고서는 보관함에 넣어두세요. 검토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중에 시간 날 때 봐도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통제권을 사는 거지 기술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확신했습니다. 미국의 기술력과 경험이면 충분하다고 말이에요. 한국 같은 후발 국가가 우리보다 뭘 더 안다는 거냐는 생각이었어요. 서랍을 닫으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방식이 옳다고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해낼 거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 제가 폐기한 건 단순한 기술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 휴대폰이 새벽 4시에 울렸어요. 톰슨 대령의 목소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고문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함대 전체가 멈췄어요. 저는 잠에서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함대 전체가 멈췄다고요? 무슨 뜻인가요? 엔진 고장인가요? 모든 시스템이 동시에 정지했습니다. 구축함 3척, 보급선 2척, 그리고 쇄빙선까지요.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씩 꺼져가고 있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은 평화로운 새벽이었지만 지구 반대편에서는 재앙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온도가 얼마나 떨어졌나요? 체감 온도 영하 68도입니다. 바람까지 불어서 더 심해졌어요. 영하 68도. 저는 그 숫자를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설계 한계를 완전히 벗어난 수치였거든요. 연료는 어느 정도 남았나요? 예비 발전기 기준으로 4시간 정도입니다. 그나마도 연료 라인이 얼어붙기 시작했어요. 4시간. 저는 머리가 하얘지는 걸 느꼈습니다. 북극 한가운데서 4시간 후에 모든 전력이 차단된다는 얘기였어요. 급히 옷을 입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비상상황실에는 이미 여러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들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다시 설명해 주세요. 해군 작전 참모 존스 대령이 나섰습니다. 오전 0시 30분부터 주 엔진들이 하나씩 정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료가 얼어붙은 게 아니라 엔진 자체가 작동을 거부하고 있어요. 거부한다는 게 무슨? 장비가 스스로 부서집니다, 고문님. 금속 부품들이 온도 충격으로 갈라지면서 시스템 전체가 연쇄 파괴되고 있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스스로 부서진다니. 이건 단순한 기계 고장이 아니었어요. 북극이라는 환경 자체가 우리 장비를 거부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무기 시스템은 어떤가요? 미사일 발사대부터 소총까지 전부 먹통입니다. 총열이 수축해서 탄약이 걸리거나 아예 격발이 안 돼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완전히 무력한 상태였어요. 움직일 수도 싸울 수도 심지어 버틸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조 요청은 했나요? 가장 가까운 미군 기지가 120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 날씨에는 헬기나 수송기 접근이 불가능해요. 윌슨이 다른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고문님, 유럽연합 함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노르웨이 쇄빙선 2척이 같은 해역에서 표류 중이에요. 표류 중이라니. 저는 벽에 걸린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북극해 한가운데 빨간 점으로 표시된 우리 위치가 너무나 작고 외로워 보였어요. 현장에서 추가 보고 들어왔습니다. 통신병이 급하게 들어와서 보고했어요. 차량들도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배터리가 얼어서 완전히 방전됐고 유압 시스템도 마비됐어요. 저는 고개를 감싸쥐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이 북극의 진짜 추위 앞에서는 장난감에 불과했다는 걸 말이에요. 연락 가능한 다른 국가 함대가 있나요? 한국 쇄빙선이 약 50km 떨어진 지점에 있습니다. 하지만 뭐죠? 그쪽은 정상 운항 중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말이에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했던 미국의 기술력이 영하 68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움직이는 점 하나가 나타났어요. 통신병이 소리쳤습니다. 함정 접근 중입니다. 남쪽에서 북진하고 있어요.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뭔가가 우리 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 혹독한 환경에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신원 확인됐나요? 한국해양수산부 소속 쇄빙선 아라온호입니다. 아라온호. 저는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어요. 한국의 극지 연구용 쇄빙선이었죠. 속도는 얼마나 됩니까? 12노트로 일정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12노트라니. 우리 함대는 완전히 멈춰 있는데 저 배는 마치 평상시처럼 항해하고 있었어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톰슨 대령에게 직접 연락했어요. 대령, 한국 쇄빙선이 접근하고 있다던데 현장 상황은 어떤가요? 믿기지 않습니다, 고문님. 저들은 두께 4.3m 해빙을 그냥 뚫고 오고 있어요. 4.3m.
우리 쇄빙선도 포기한 두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배가 그걸 단독으로 돌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쇄빙선은 왜 못했나요? 엔진 냉각수가 얼어붙어서 완전히 정지했습니다. 하지만 저 한국 배는 뭔가 다른 시스템을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쌍안경으로 멀리 보이는 한국 쇄빙선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연기도 나지 않고 소음도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북극 바다를 집 앞마당처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무전기에서 한국어 억양의 영어가 들려왔어요. 이쪽은 아라오노 선장 김태영입니다. 조난 신호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조난 신호라니.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미국 함대가 한국한테 구조를 요청하는 상황이 된 거였어요. 우리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네, 모니터링 중입니다. 귀하의 함대 전체가 극저온으로 인한 시스템 마비 상태로 보입니다. 모니터링 중이라고요? 저는 이상했습니다. 저들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관측과 통신이 가능한 거죠? 다른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어요. 이쪽은 아라오노 탑승 중인 이강현 엔지니어입니다. 현재 해역 온도는 영하 71도까지 떨어질 예정입니다. 이강현.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제가 일주일 전에 폐기한 보고서를 쓴 바로 그 사람이었거든요. 저희는 이 온도를 변수로 두지 않습니다. 애초에 이런 환경을 전제로 설계했거든요. 전제로 설계했다고요? 저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북극을 극복의 대상으로 봤지만 저들은 처음부터 전제 조건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한국 쇄빙선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육안으로도 선명하게 보였어요. 선체에는 얼음이 전혀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특수 코팅이라도 된 듯했죠. 우리 구조가 가능한가요? 제가 물어본 순간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최고라고 자부했는데 지금은 도움을 구걸하고 있었거든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라고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구조의 조건을 다는 건가요? 우리는 단순한 인명 구조가 아니라 이후 작전 전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후 작전이라니. 저는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저들은 우리를 구해주는 대신 뭔가를 요구하려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북극 바다에서 진짜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30분 후 이강현이 우리 함정에 올라왔습니다. 그는 두꺼운 극지용 방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전혀 추위에 시달리는 기색이 없었어요. 제가 그를 처음 만난 건 화상통화였습니다. 비상상황실 스크린에 그의 얼굴이 나타났죠. 안녕하세요, 하트먼 고문님. 저는 이강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마치 평상시 업무 미팅을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전혀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우선 현재 상황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함대 위치와 온도 변화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지금 해역의 온도는 계속 하강 중입니다. 6시간 내에 영하 80도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하 80도. 저는 그 숫자를 들으며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인체는 노출 후 2분 내에 동사 위험에 처합니다. 현재 귀하의 함대는 난방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죠. 저는 목이 말았습니다. 2분이면 정말 끝이었어요. 구조 작업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인명 구조가 아닙니다. 그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복잡한 도표가 나타났어요. 이번 사태는 설계 결함이 아니라 환경인식 오류에서 비롯됐습니다. 북극을 정복의 대상으로 본 시각적 한계죠. 정복의 대상이라니. 저는 그 말에 찔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로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건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조건이요? 이건 구조 요청이 아니라 계약입니다. 계약이라는 단어를 들은 순간 저는 화가 났어요. 사람 목숨이 위급한 상황에서 계약을 논한다고요? 지금이 그런 얘기할 때인가요? 오히려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이 작전을 성공시키려면 근본적인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해요. 그가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극지기술 개발 현황이었어요. 저희는 지난 15년간 이런 환경만을 연구해왔습니다. 영하 90도에서도 작동하는 시스템들 말이에요. 영하 90도라니.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후 모든 기술적 결정은 한국 엔지니어링 팀이 주도합니다. 주도한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한테 기술적 주도권을 넘긴다는 건 말이 안 됐어요. 두 번째 조건입니다. 자원 개발에서 나오는 수익은 6대4로 배분화돼 기술 제공자 우선권을 인정합니다. 6대4. 미국이 60%를 가져간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기술 제공자 우선권이라는 건 뭘까요? 기술 제공자 우선권이 뭔가요? 핵심 기술과 운영 노하우는 한국이 독점합니다. 미국은 자원만 가져가는 거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점령한 땅에서 나오는 자원인데 기술 때문에 주도권을 넘기라는 거였어요. 세 번째 조건입니다. 그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향후 10년간 북극 개발 프로젝트에서는 한국 기술 표준을 적용합니다. 다른 국가 기술 도입 시에도 한국 측 승인이 필요하죠. 10년간이라고요? 저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이건 구조가 아니라 완전한 역전이었어요. 이 조건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럼 다른 대안이 있으신가요? 그가 태블릿 화면을 다시 보여줬어요. 온도계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남은 시간은 4시간입니다. 그 후에는 모든 게 끝나죠. 저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자존심을 택하면 죽고 생존을 택하면 굴욕이었어요. 그때 그가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고문님, 지금 멈추면 전부 끝입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가요? 결국 저는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좋습니다. 진행하세요. 그 순간 이강현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스쳤어요. 안도의 표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즉시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그가 무전기를 통해 한국어로 뭔가 지시했어요. 잠시 후 아라오노에서 특수 장비들이 실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뭔가요? 충격 분산 시스템입니다. 귀하의 함정 엔진룸에 설치하면 임시로나마 가동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장비를 설치하려면 영하 70도 바닷바람 속에서 맨손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장갑을 끼고는 못하나요? 정밀 작업이라 불가능합니다. 노출 시간은 8분이 한계예요. 8분. 그 시간 동안 맨손으로 금속 부품을 만진다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었어요. 한국 기술진 5명이 나섰습니다. 모두들 침착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어본 듯 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그들이 장갑을 벗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어요. 영하 70도의 살갗을 노출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그들의 손놀림은 놀라웠습니다. 추위에 떠는 기색도 없이 정확하게 부품들을 연결해 갔어요. 마치 실내에서 작업하는 것처럼 말이죠. 어떻게 가능한 거죠? 이강현이 답했습니다. 훈련입니다. 우리는 이런 환경에서 몇 년간 연습해 왔어요. 신체 적응과 정신 집중력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이라니. 저는 감탄했어요. 이들에게는 북극이 실험실이었던 거네요.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한 명의 기술자가 볼트를 조이다가 손가락이 파래지기 시작했어요. 교체합니다. 즉시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완벽한 팀워크였어요. 저희 기술자들은 왜 못하나요? 저는 부끄럽지만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경험의 차이입니다. 이런 작업은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뭔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실에서 북극을 공부했지만 이들은 실제로 북극에서 살았던 거예요. 6번째 분이 지났습니다. 기술자들의 손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7번째 분. 마지막 연결부를 조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볼트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문제 있나요? 온도 수축으로 나사산이 어긋났습니다. 다시 맞춰야 해요. 다시 맞춘다고요? 이미 7분이나 지났는데 말이에요. 위험하지 않나요? 위험합니다. 하지만 지금 멈추면 전부 끝입니다. 그 순간 저는 이들의 진짜 모습을 봤어요. 자신의 안전을 무릅쓰고라도 약속을 지키려는 책임감 말입니다. 8번째 분이 되었습니다. 기술자의 손가락이 거의 감각을 잃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는 마지막 볼트를 조이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완료됐습니다. 그가 손을 털며 일어섰어요. 다른 팀원들이 즉시 그의 손에 응급처치를 해줬습니다. 잠시 후 우리 함정에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몇 시간 만에 처음 듣는 기계음이었습니다. 정말 작동하네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죽어있던 함정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임시조치입니다. 하지만 귀환까지는 충분할 거예요. 이강현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들 앞에서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거든요. 한 달 후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의회 청문회장에 서서 지난 일들을 보고해야 했어요. 하트먼 고문님, 이번 북극 작전의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어요. 예상 자원 가치는 2,900조 원 규모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개발 방식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인가요? 한미 공동 개발 체계로 전환됐습니다. 지분은 6대4로 배정되었고요. 6대4. 미국이 60%, 한국이 40%를 가져가는 구조였어요. 숫자상으로는 우리가 더 많았지만 실질적인 주도권은 달랐습니다. 기술 주도권은 어떻게 됐나요? 이 질문이 가장 어려웠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한국 측이 핵심 기술을 담당합니다. 우리는 자원 확보와 유통을 맡고요. 의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미국이 기술 주도권을 넘겼다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북극에서 겪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함대가 완전히 무력해졌던 그 순간들 말이에요. 극지 환경에서는 일반적인 기술 기준이 통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인가요? 영하 90도에서도 작동하는 시스템, 극지용 특수 합금,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 경험입니다. 실제 경험. 그게 핵심이었어요. 우리는 책으로만 북극을 알았지만 한국은 그곳에서 실제로 살았던 거였죠. 청문회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보내온 새로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이번에는 남극 개발 계획서였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주의 깊게 읽었습니다. 더 이상 과잉 스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알았거든요. 극한 환경에서는 과잉이 아니라 필수라는 걸 말이에요. 윌슨이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고문님, 언론 반응이 나왔습니다. 어떤가요? 대부분 긍정적입니다. 실리를 택한 현명한 판단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실리를 택했다. 맞는 말이었어요. 자존심보다는 현실을 선택한 거였죠.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강현이었어요. 하트먼 고문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파트너가 되길 바랍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많은 걸 배웠어요.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기술이 무엇인지,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때로는 협력이 경쟁보다 중요하다는 것까지요. 다음 프로젝트는 언제 시작하나요? 다음 달부터입니다. 이번에는 심해 채굴 기술을 논의해야 해요. 심해 채굴. 또 다른 극한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어요. 믿을 만한 파트너가 있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포토맥 강이 여전히 흐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땅을 가졌지만 그들은 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었어요. 어쩌면 이게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극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진짜 힘은 환경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인정하는 용기가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이 흐름은 다음 영상에서도 이어집니다. 구독해 두시면 중요한 장면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